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웠던, 추웠던 개막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우리들의 열정은 팀 역사상 가장 힘들다는 시기에도 뜨겁게 불타올랐고, 서포터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기에 몇 번이고 이 오프닝 멘트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없이 맞아도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좌절해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이 팀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저희의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가던 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시즌 막바지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늦은 밤이지만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패널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직관을 앞둔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쓰레기마다 족족 줍고 길 묻는 분들이면 다 모셔다 드리고, 도를 아는지 묻는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알고 있는 도에 대해 대답하며 선양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오탄이네, 오탄이. 열심히 행운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네, 좋고요. 안녕하세요. 꼴다방의 막내 서울 사는 개랑 브라이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 모두 모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 팟캐스트가 벌써 30회를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다 진짜 패널분들 덕분입니다. 각자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번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대본을 준비한 지미스와 경기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분석을 해준 우리 브라이언 강윤님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항상 응원해주시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매번 후원해주시는 서울역 8800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편집하는 거 힘들거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또 이 건어스님이 거의 밤새다시피 이거를 또 작업해서 올리기 때문에, 왜냐면 또 속도가 생명이에요. 이런 노력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끌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권수님이 다 해버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싶은데, 저는 이미 틀을 다 갖춰 놓으신 이후에 합류했기 때문에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와서 매주 한 숟갈씩 떠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또 우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라고 해야겠죠?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래도 반년 넘게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반년 넘게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걸 많이 들어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맞아. 의문이 가득했죠.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막 하던 얘기가 있던 게, 일단 꾸준히라도 해보자, 막 조회수 100회라도 찍혀보자라는 식으로 맞아. 꾸준히라도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었고, 저희가. 근데 제가 중간에 잠깐 쉬었던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더욱 좀 고급적인 팟캐스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신 패널분들이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시간 내서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꼴다방이 수원을 위해 올해도 무언가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 더욱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많은 응원, 또 소정의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취소 없이 말이요. 감사합니다. 수상소감인 줄 알았어요. 예. 미영실 원장님 언제 나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누가 들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고, 지금은 유튜브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저희 팟빵에서도 지금 이제 2개 채널로 올리고 있잖아요. 팟빵에서도 좀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평균 한 3,000명 정도는 회마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팟빵도 그 중복 집계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안 되죠. 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숫자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 예.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40회, 50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 저희가 항상 그 멘트에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좀 같이 느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회 때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입수하죠. 맨날 입수야. 50회 아니, 할 때쯤 이 중에- 되면은 한겨울이야. 아니, 브라이언은 입수를 안 해봤잖아. 나랑 건너스는 2번이나 했다고, 시즌별로 한 번 아, 했다고. 근데 여름에 하셨잖아요. 겨울. 겨울. 그건 힘들 것 같아. 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수해봤습니다. 오, 안 얼어 죽은 게 다행이네요. 그래서 50회나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그런 거 어떨까요? 뭐 스튜디오를 빌려서 뭐 보이는 라디오처럼 라방도 같이 켜가지고 이렇게 라이브처럼 해보는, 엔진 내면 안 돼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미천이 다 들통나는데? 우리 엔진 많이 내는데. 건너스님이 편집을 얼마나 잘해주고 있다는 게 다 들통날 텐데.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구상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50회까지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골다방 크루와 프렌테 트리콜로가 협업하여서 콜라보레이션 MD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와우. 나왔는지 건너스님 와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절에 딱 입기 좋은 맨투맨과 후드, 그리고 와우. 300피스짜리 퍼즐이 나왔습니다. 와우. 퍼즐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던데, 퍼즐? 저는 이미 그거 구매했습니다. 주문했어요. 품절된 것 같더라고요. 살려고 갔다 보니까. 퍼즐이 진짜로? 벌써? 한정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역시 골다방이다. 음. 역시 프렌테 트리콜러다. 아. 또 퍼즐은 저거고 그 프렌테 트리콜로 운영진 여러분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이거 다 그러니까요. 받아서 수작업으로 택배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희도 예전에 그런 이벤트 모자? 같은 거 할 때 모자 뭐죠 그 스티커. 마그넷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다 수작업으로 저희 네네. 포장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그넷.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준비. 어쨌든 퍼즐은 완판됐다. 완판, 와, 오. 고민하는 사이에 끝났네. 와. 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센스 있는 게 제가 우리끼리 이제 어쨌든 대략적인 MD 제작 소식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퍼즐을 내신다고 그러길래 너무 반가우면서 그러니까 안 해본. 그거에 맞는 액자를 같이 사려고 엄청 이제 사이즈가 나오기만 해봐라. 다이소를 내가 샅샅이 뒤져주겠다. 모던 하우스랑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액자까지 딱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센스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원가 자체가 좀 세더라고요. 예. 그렇죠. 퍼즐 같은 거를 액자까지 같이 만들려면. 나오다 보니까 좀 세서 그- 사실상 이게 저희 MD 자체가 이런 얘기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 트리콜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하는 이유는 수익을 발생시켜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골다방 크루도 수익은 일절 요번에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또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에 정말 최소적인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정말 많이 운영진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러스트는 어떻게 좀 어떠세요? 좀. 그 일러스트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를 우리가 구상할 때부터 얘기한 거지만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게 텐데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원리를 찾아라처럼 내 패션이 이런 스타일이지. 이게 그 일러스트 작가님이 직접 프로 작가님이 직접 해주신 예, 거잖아요. 저희가 맡겨서. 자가비 작가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직접 또 네,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또 일러스트도 주문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가님이 일러스트를 만드실 때 우리 팬분들 사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레퍼런스를 골라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도 좀 다양하고 패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난가 싶은 거를 보시면 아마 그게 본인이 맞으실 겁니다. 예, 그 참고는 예, 또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네, 진짜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많이 레퍼런스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서포터들 좀 더 표현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하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작가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할인해 주셨어요. 이게 프로 작가님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비쌉니다. 이 하나 구현하는데 비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가비 작가님께도 예,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D를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었죠? 아, 이게 저희가 이 옷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구상했던 건 아니었지만 한 봄쯤에 저희 경기장 빅보드 갔을 때 시즌 초에 그 기억나세요? 트리콜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너 딱 펼쳐졌던 거? 네, 맞아요. 그쵸, 그쵸. 그때 와 우리 2부 리그 떨어졌는데 관중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배너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수뽕 차오르는 거지. 근데 심지어 개막 전부터 막 만 명 넘게 왔잖아요.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수원이지. 이게 수원이지. 이런 자부심이 우리는 비록 2부에 떨어졌지만 이 자부심만큼은 뭐 우리 2부가 아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 이 모멘트를 기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봄부터 했었죠. 구상도 했었고 그래서 건너스님한테 이거 안 되냐? 너 이거 디자인 안 되냐? 근데 못 하겠다. 아니, 그게 돈이 네. 얼마짜린데 지금 아마추어한테 그런 걸 부탁을 해요. 내가 깜짝 놀랐네, 금액 듣고.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돼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뭐 열성 서포터 한 분 계시죠. 조모 씨라고. 근데 우종이가 이제 이건 줄 모르고 여름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형 크게 일 한번 벌려보라고 뭐라도 할 거면. 그래서 거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욕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일단은 팀 상황이 안 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을 정말 그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실행에 옮겼고 또 트리콜로와 협업해서 이런 트리콜로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좀 타이틀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제안을 했죠. 네, 흔쾌히 이제 프렌트 트리콜로 운영진 측에서도 흔쾌히 또 이 제안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서로 피드백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름에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출시됐다는 거는 지금 얼마나 서로 간의 이 협의와 이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구단 MD들이 아, 쭉 예. 나오니까 리빌리가 또 그거에 하필 리빌리가 예, 나오더라고.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 거를 같이 내면은 또 서로 구단한테도 좀 피해를 주는 게 될까 봐 그것도 또 우리가 양보를 하고 미루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리빌리를 열심히 깠는데 이것 때문에 깐 거 아닙니다. 그냥 리빌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출시가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고 또 계절적인 요소도 좀 지나가기 때문에 좀 급하게 나온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착이나 이런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이게 진짜 지난주에 확정된다 그럴 거예요. 이게 겨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뭐 색상도 정해야 되고 뭐 샘플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조금만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팀 상황 어려운데 뭐 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좀 기념하고 모멘텀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제 이 옷에 이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건 개인 차들 다 있고 뭐 기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하지만 제가 이 모멘트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르테오하는 장면을 좀 넣기 위해서는 좀 부득이하게 이런 형태를 좀 취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좀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나가면 며칠 후에는 이 수량이 마감이 돼요. 저희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는 프렌테 트리콜로 인스타 계정에 가시면은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또 프레텐 트리콜에서도 노력 많이 하셨고 이번 그 협업 프레텐 트리콜로 측에도
정말 큰 감사함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는 구독자들 덕분에 이제 31회차 팟캐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포전, 그다음에 아산전 이렇게 두 경기 묶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 경기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리뷰는 좀 최대한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뒤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포전을 다뤄볼 건데 김포전에 홀로 또 다녀오신 일당백이죠. 브라이언님 시작으로 이 경기 보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을 보러 갔는데 아주 골 때리는 경기였네요. 그리고 주심은 어디에 있고 왜 상대는 12명이서 축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초반부터 김현 선수의 공중볼이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롯해가지고 공격적으로는 잘 가져갔지만 마무리는 서로 해달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김포의 경우는 외인들을 통해서 역습을 수원이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12번째 선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중계를 보니까 캐스터분인지 해설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원이 이 경기를 비기면 1점을 얻는 것이 아니라 2점을 잃는 것이다. 뼈 아픈 얘기네요. 예. 네, 저희는 승점 1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2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경기력 면에서는 지난 경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대한 희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일로 약간의 긍정적인 소감을 남겨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강윤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30라운드 이후 최고의 전반전에 비해 의도가 모호해진 아쉬운 후반전이었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30라운드 이후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28, 29라운드에 이랜드와 청주에게 우리 사이드 전술이 완파된 이후에 이 변상환 감독 전술이 컨셉을 못 잡고 맞아요. 예. 갈피를 못 아니, 잡고 모호하게.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이번 경기 전반만은 드디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벤 감독이 하려던 것을 또 잘하던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축구의 희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놀라긴 했어요. 건어스님께서 선발 라인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비 라인에서는 한호광, 장석환 대신 조윤성, 한호광 선수가 나왔고 또 미드진에서는 홍원진, 피터, 이기동 선수가 그리고 쓰리톱에는 왼쪽부터 박승수, 김현, 손석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의 폭이 또 있었던 선발 라인업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센터백의 변화를 또 줬는데요. 조윤성, 한호강 조합은 저희가 31라운드 성남과의 경기 이후에 5경기만인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예, 김포의 외인 3인방을 잘 막아줬고 빌드업 측면에서도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호강 선수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센터백이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공격수 3명의 역할은 매우 또렷했던 것 같아요. 박승수 선수는 왼쪽에서 솔로 플레이로 김포를 흔들었고 김현 네. 선수는 전방에서 버텨주고 연계해주고 손석영 선수는 오른쪽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김포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골을 넣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왼쪽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던 기존 경기와는 다르게 좌와 우, 중앙을 골고루 활용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불어넣었고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려 했던 감독의 의도가 잘 드러났던 라인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손석영 선수의 그 직선적인 시원한 플레이가 수원에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시원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패널분들의 코멘트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중계 코멘트에서 들었는데 손석영 선수가 104일이었나요? 100일 넘게 만에 출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게 가장 놀라웠고 그리고 또 부천전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우리가 느꼈던 이규동이 그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죠. 메짤라, 메짤라라고 예. 불리는 네, 이규동의 메짤라 기용 또 후반 조커로 많이 사용하던 박승수의 선발 출장까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건너스님이 손석영의 그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발 라인업을 보고 꽤
좀 놀랐어요. 건너스님이 또 예상이 좀 통했구나 하고. 라인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건너스님이 방금 말한 거랑 내용이 괴가 같은데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변화가 좀 이해가 되는 경기력이었다. 네, 보통은 왜 이걸 또 한 거야라고 우리가 좀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변화를 준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경기력이었다라고 봤습니다. 이 손석영과 이기동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압박과 수비 가담에도 기여했고 손석영은 직선적인 돌파뿐 아니라 그 박스로의 가담까지도 굉장히 잘해주면서 김현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박승수 선수는 뭐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확실히 있었지만 그래도 장점인 개인 전술로 상대의 수비를 몰고 다니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직관 다녀오신 브라이언님의 라인업 코멘트도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이날 피터 선수를 되게 좋게 봤고요. 피터와 홍원진의 중원 가담 및 빌드업 연계도 지나 부천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주신 메짤라로를 부여받았던 이규동 선수랑 손석영 선수까지의 공격으로 한 번에 뭐 올라가는 그런 빌드업이나 그런 면모가 이 둘의 호흡도 좋았다고 느꼈고 공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 연계를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더 경기력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다. 거의 우리가 계속 미는 경기 양상이었다고 느꼈고 양쪽 윙에 박승수 선수랑 손석영 선수가 나왔는데 말했듯이 박승수 선수는 흔들면서 자기가 돌파하고 오픈 찬스로 슛까지 때리는 모습으로 조금 더 김포랑 할 때 특히 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복귀한 손석영 선수도 완전 무색 없이 저돌적이고 폼이 너무 좋아 보였고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활동량으로 이시영 선수의 디커버까지도 루이스의 공격을 많이 막아주기도 했었던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원래 브라이언 군이 피터 선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나서 한 소리 해가지고 이게 한 번 만났다고 성수해서 근데 이게 그 카드 받아가지고 이제 네. 아산전에 못 나오긴 했는데 진짜 막 혼자 막 불살라주면서 공 뺏고 막 투지 있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각성했다 막 혼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쉣. 진짜 이렇게 바뀌나? 네, 어쨌든 좋습니다. 피터 선수도 없으면 없는 티가 나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셨고요. 주도권은 이제 우리가 쥐고 있었음에도 슈팅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결코 우리가 압도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점유율은 높았지만 슈팅은 비슷했고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감독님은 우리 경기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확실히 개선됐다고 느꼈고요. 공격 그렇군요. 작업 시에 뭘 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았던 이전 경기에 비해서는 공격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변성환 감독 부임 초기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고요. 다만 그때도 과정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잖아요. 이번 경기도 맞아요. 똑같이 과정은 좋았는데 결국 마무리를 못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수비 시에도 적극적으로 경합해주고 붙어주면서 김포를 힘들게 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양상으로만 보자면 압도라고 하긴 어려운데 점유율에서는 또 압도했습니다. 이 경기 총 점유율이 69.9 대 30.1로 거의 7대 3으로 압도를 했어요. 점유율만 봐선.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김포의 점유율에 대해서 말한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포는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에서 승리했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주도하는 경기에서 비기거나 패했는데요. 이날 경기도 점유율을 내줬지만 김포는 12개의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점유율을 하고도 11개의 슈팅을 기록한 수원보다도 하나 더 많이 했죠. 수비를 좀 살펴보면 김포와 수원은 숫자를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 앞에 있는 숫자가 김포의 숫자예요. 클리어링에서 27대 26, 그다음에 차단 24대 21, 획득 88대 87로 거의 비슷한 지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김포가 공격은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걸 우리가 수비가 잘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즉 김포는 점유율을 내주고도 날카로운 역습으로 수원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김포가 항상 원하는 이렇게 김포가 이기는 패턴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뭐 우리 팀 수비들의 집중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변성환 감독의 말대로 경기력도 좀 나아졌는데요. 부임 초에 보여줬던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을 역습이 날카로운 김포를 상대로도 유지했다는 점이 저는 좀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저 단순히 경기력만 보면 우리가 확실히 주도했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7대3이라는 점유율을 토대로 경기를 이길만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애매하긴 했어요.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도. 왜냐면 기회를 못 살린 수원의 영향도 있고 끝까지 역습을 잘 틀어 막으려고 했던 우리의 수비도 있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우리가 윙에서 만들어가는 공격을 하나도 못 살린 게 나중에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전부터 우리가 압도하면서 골을 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무리에서는 실패했고 후반 가서는 전 이렇게 총력전을 펼친다고 느낌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완전히 뭐 공격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뭐 투입된 선수들도 활약을 가져갔다거나 완전 총력전을 펼쳤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쨌든 이기려고 경기를 운영하였고 공격적인 카드를 대거 교체했는데 뭐 박상혁 선수가 좌측 윙으로 가고 파울리뉴 선수가 또 윙으로 가면서 밀리치랑 김현이 투톱을 서기도 했고 이기재 선수가 끝으로 가면서 인버티드로 들어오고 이종성 선수가 삼선 봐주고 뭐 강윤목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공격적인 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투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큰 득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득점으로 증명을 했어야 했던 경기고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김포도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쉽게 공간을 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팀의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선수가 좀 보이지 않았다라고 총평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공격적인 자원을 쏟아부었을 때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그쵸. 선수가 없었다. 네. 외대고르 같은 선수가 없었네요. 너무 좋은 선수죠. 네. 지금 외도우르 우리도 없는데 부상이라 우리도 없는데 수원에도 없네요. 네. 또 군화이신 강희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이 김포와의 경기에서 11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에 유효슛은 2개에 그쳤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보자면 공격 진영 내에서 84개의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중에 7개의 키패스를 만들어냈어요.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키패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저번에 건호스님 잘 그렇죠. 지적해 네. 주셨듯이 박스 바깥에서 슛을 했어도 슛으로 연결된 패스는 키패스로 집계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11개의 슈팅 중에 6개를 박스 내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슛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김포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의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백으로 기본으로 나섰는데 수비 시에는 5백으로까지 내렸으면서 박스 내에 많은 숫자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슈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김포 선수들이 다 붙어서 방해하는 모습이 네, 그랬던 것 나오고 같아요. 그러면서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앙에 밀집된 3백 수비를 보이는 팀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 방식이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사이드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원은 중앙을 더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날 경기에서 우리 좌우 측면 공격수였던 박승수 선수와 손석영 선수에게 전달된 패스 숫자가 각각 23개하고 24개입니다. 근데 중앙에 김현에게는 30개의 패스가 전달돼요. 오히려. 네, 근데 김현이 이제 혼자기도 하지만 연결이 심폐된 패스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중앙으로 투입된 패스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다. 이처럼 중앙이 밀집된 형태를 취하는 상대를 놓고 너무 중앙 공격을 시도한 점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교체로 투입했던 박상혁, 강현묵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이드에서 좀 흔들어준 이후에 다시 중앙으로 왔을 때 위력적일 수 있는데 그 흔들어주는 과정이 없이 중앙에만 집중한 게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표로 들으니까는 우리가 진짜 공격을 좀 중앙으로 많이 했구나. 그게 좀. 근데 이게 또 좀 다른 게 이따 안산전 얘기를 할 때 되면 안산이 아니죠. 아산전 얘기할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것도 아산전 리뷰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 손석영, 박승수 선수가 교체되고 나서
뭔가 무색무취로 변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매우 동의합니다. 오히려 네. 총공세에 밀어붙였는데 무색무취했다. 예, 그러니까 해설위원도 수원이 너무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떨어지고 중원에서도 오히려 볼이 잘 돌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이 필요했던 거는 맞지만 교체 이후의 모습이 되게 아쉬웠고 또 밀리치의 투입 시기도 저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였지만 결국 골이 안 터진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다소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잔디와 심판의 경기 운영도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결과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핑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심판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짧게 말하려고 먼저 말하면 그냥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정이 나왔고 그것이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 팀에게 더 유리했다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잔디와 심판의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날 우리의 패스 숫자가 총 582회로 지난 부천전보다 200회 가량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잔디는 어느 구장이 더 좋았죠? 부천 구장이 훨씬 좋았습니다. 예, 물론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이 7대 3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패스 숫자만 가지고 이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기 중에 잔디로 인한 패스 미스나 볼 컨트롤 미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잔디로 인해서 우리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심판의 판정은 저는 일관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깔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근거로? 왜냐면 우리도 거칠었고 상대도 거칠었는데 웬만해서 안 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는 깔 게 없었다. 다만 김포 선수들이 카드 한 장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도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카드 4장이 받지 않을 상황에서 받은 거는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을 만한 상황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경기가 과열되도록 놔두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선수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매우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너스님 의견은 뭐 사실 핑계다 뭐 이런 측면과 좀 유사한 것 같고요. 브라이언님 의견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잔디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뭐 환경이 이렇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었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냥 뭐 슈팅을 하거나 골키퍼가 킥을 차면 잔디가 패여서 서로 막 심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 골키퍼, 김포 골키퍼가 진짜 좋은 잔디에서 킥을 차면 진짜 잘 나가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경기를 직관을 해가지고 너무 가열이 되고 좀 이제 더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심을 빼놓고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느끼고 현장에서 모든 이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분노가 있었던 그 주심을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맞아요. 경기가 거칠어졌고 우리가 파울을 하거나 저지하면 무조건적으로 카드를 받았는데 왜 김포 선수들은 한테는 그렇게 관대한지 좀 모르겠다고 느꼈고, 또 마지막 추가 시간에도 뭐 나온 코너킥 같은 거에도 헤더가 호프만 선수 맞고 나갔는데 그냥 골킥 선언을 하는 거 보고 좀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냥 항의하던 이종성은 또 바로 카드를 받고 꺼내더라고요. 그냥 야 너 나한테 따져? 나 건의 있는 사람이야. 너 카드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영국 축구 보는 느낌? 어떠한 잣대 없이 그냥 나 살짝만 긁으면 카드 주는 느낌이 너무 컸고,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과열이 되면 이게 부상당하기도 쉽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니까 근육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저쪽 얘기만 들어주는 것 같고,
제가 수원 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기가 끝났는데, 옆에, 앞에, 뒤에 다 그 심판 오라고 하고, 심판 가는데 막 엄청 막 야유 쏟아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비겨가지고 더 이렇게 더 심판의 탓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냥 우리는 카드를 봤는데 왜 쟤넨 안 줘?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잣대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그쵸,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는 수원을 지지하는 수원 팬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치즈를 주고, 다음 경기 피터도 못 나오는데, 피터도 사실 그게 카드 받을 만한 건가라고 막 엄청 따지더라고요. 경기 나가고, 교체돼서 이제, 부주심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공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지금 패널분들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경기에 되게 과열됐다. 결국 과열된 경기력이 나왔죠. 김포 선수들과의 그 신경전도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김포 경기장이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진짜 잘 보여요. 바로 앞에서. 완전 그 바뀌었잖아요. 대구 경기장처럼 바로 앞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 재밌는 게 제가 김포의 주장 23번 최재훈 선수가 그 65분에 이기재가 올린 세트피스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네네. 조윤성 선수랑 헤딩 경합을 하면서 충돌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바로 봤는데 조윤성 선수가 부딪히면서 그 최재훈 선수랑 짝소리가 났어요, 머리에서. 근데 이게 축구를 하면 이제 서로 우리가 헤딩 경합 하잖아요.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괜찮냐 일으켜줄 수 있는 건데 욕 나올 뻔했네. 참으세요. 지난주에 B가 너무 많았어. 이 선수가 쓰러져 있는 조윤성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달려가서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고함을 치고 가는데 그게 입모양이랑 조윤성한테 욕하는 게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아, 제가 그 한 말을 똑같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면 중계 장면이 또 나왔는데 잡혔죠. 그 네, 제갈 머시기 선수가 제갈 재민 선수. 홍원진이랑 그 경합을 하다가 딱 돌아보면서 홍원진을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다가 욕을 해요. 그래서 홍원진이 그냥 자기가 반칙 인정하고 넘어가려다가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붙는 장면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냥 입만 열면은 욕을 네. 뱉고 순간 제가 바로 앞에서 직관하고 나 뭘 본 거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와 쟤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얘래 그 선수를 보니까 예. 어린 선수들만 골라서 저러더라고요. 어린 선수들한테만 골라서 그러는 수준을 너무 잘 봤고 김포 선수들이 그러면 경기장 내 명단을 봤는데 야 얘 몇 년생이야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장일성 얘 나보다 어려 근데 선수들끼리는 대충 알잖아요, 나이를.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축구를 손 안 쓰고는 못하는 건지 막 대놓고 그냥 유니폼 달라는 식으로 막 찢는 수준으로. 근데 또 심판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그런 제재가 없고 욕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 욕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심판 바로 앞에서 하는데. 욕하고 막 그냥 진짜 좀 이상했죠. 지금 저렇게도 그냥 하는구나,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심판이 거의 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수준으로 그리고 나는 아니 경기 끝나고 나서도 김포 선수단이 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그 23번 선수 최재훈 선수가 그 선수는 끝까지 수산 팬들한테 와서 조롱하듯이 웃으면서 긁고 가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업 정신이 여러모로 대단하다. 저런 캐릭터가 한 사람씩은 팀마다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김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야유를 하니까 그 선수는 막 따봉 날리면서 씩 웃고 앞까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다른- 과가 그건가 보다. 뭐 그걸 좀 즐기고 더 긁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박동진과네, 박동진과. 비슷하죠. 부패가 좀 많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과네 딱.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은 이제 김한윤이란 이름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그 과죠. 그 김한윤은 나중에 부산 간 다음에 블루 드래곤 킥을 맞습니다. 그 참교육을 당할 날이 올 거예요. 네. 최재훈도. 꼭 참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네. 실력으로 결과로 확 눌러놨어야 되는데 너무 그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예. 뭐 사실 저희 패널분들 모두 수원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솔직하게 우리 고전할 거라는 우려는 갖고 계셨잖아요. 그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전의 아쉬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중에 열렸던 따끈따끈한 경기입니다. 아산과의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어제였습니다. 수요일 10월 30일 수요일 용인 미르에서 열렸던 경기였죠.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종료 직전에 터진 극장골로 수원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꺼져갈 것만 같았던 수원의 플레이오프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이 경기 또 홀로 다녀오신 일당백의 강윤님 시작으로 이 경기 감상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를 이래서 보는구나. 축구팀을 이래서 응원하는구나를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좋으셨겠다. 네, 경기 내용과 별개로 정말 짜릿했습니다. 우리 천안전 기억하죠? 다 같이 갔을 때 그 짜릿했던 그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어요. 예, 자꾸 나이를 들먹이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앉았던 주변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의 지지자분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점골의 순간 이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미칠 듯한 환호와 이 함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만났는데 동점골 순간 다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아니 궁금하다 이거 누구지? 이 호르몬이 사람을 참 주책맞게 만드는 것 같은데 다 울었다고 했어요. 저 만난 분마다 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어떤 짜릿함 혹은 뭐 안도, 다행, 행복 모든 게 점철됐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아주 그냥 행복하게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티팝 틀면서 노래 크게 부르면서 돌아왔죠. 네, 또 건어스님도 의견 감상평 한번 해주시죠. 드디어 수태식이가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돌아왔구나.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김포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간절함이 잘 나타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칭찬이 늘고 있습니다. 팀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네요. 네, 브라이언 군의 감상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맛있게 이길 수 있을까? 변성환의 교체 카드는 적중이 되었고 경기력부터 결과까지 더 나아진 수원이었습니다. 맛있게 승리를 아우.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었죠. 전혀 안 드셨겠는데요? 2번 먹었습니다. 2그릇. 이진아 씨, 불닭까지 먹고 잤습니다. 이진아 씨 노래가 떠오르네요. 뭐죠? 냠냠냠냠냠냠. 역시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봐. 디저트 배 따로 있고 승산 배 따로 있고. 그래서 살찌나 봐요. 또 운동하시면 되죠. 네. 그쵸. 해야죠. 네. 모델인데. 말만. 네. 주말 김포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경기 스타일이 많이 달라 보였는데요. 마치 변성환 감독 부임 초기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님이 확실히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한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지거나 비기는 거 의미 없자. 공격 앞으로 승리 위해서 라인 끌어올리자. 이런 식의 축구가 좀 통한 거라고 보는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강윤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경기에서는 죽도밥도 아닌 축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계속되는 수비 불안과 선제 실점으로 수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 공격도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김포전과 충남 아산전에서는 뒷공간을 허용하더라도 전방에서부터 빠르게 압박하고 전체적인 라인을 끌어올려서 닭공을 시전했습니다. 물론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시원시원한 축구를 보여줬었거든요. 남은 경기는 사실상 비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지거나 비기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공격 축구하고 결과를 생각하자라는 컨셉을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그 빠른 역습과 동시에 많은 수적 우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도 전방에서부터 더욱 밀어붙이고자 해서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여서 라인을 높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박과 양쪽 윙에서도 활용도가 특히 좋았던 것 같고 우측에서 더 많이 풀어갔고 다이렉트 플레이에서도
윙까지 공간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좋은 역습 같은 공격을 저희도 많이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조윤성 선수의 롱킥이 손석영 선수까지도 한 번에 아니면 이시영 선수까지도 전달되는 그런 플레이들도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전을 좀 했지만 그 앞선 부천전서부터 팀이 재정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더 이상 애매하게 물러나지 않고 라인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점, 또 아직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 압박을 시도하려는 점들이 보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천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포와 충남 아산을 상대로도 유지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최근 김포전과 이번 충남 아산전은 우리의 스타일로 싸웠고 변성환 축구로 돌아왔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가져온 승점 3점과는 다르다. 두 경기를 통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앞서 지미스님이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보면. 우리의 경기 방식이 제가 지난번에 비판을 했던 것처럼 죽도박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다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버지가 돌아왔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반 초반부터 뒷공간을 허용하더라도 선제골을 넣기 위해서 충남 아산을 몰아붙였는데요. 하지만 골은 우리가 아닌 충남 아산이 먼저 넣었습니다. 우리의 실점 장면 브라이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반 39분경이었죠. 충남 아산의 코너킥이 앞에서 잘라 들어오던 송승민 선수의 백헤더가 바로 뒤에 있던 박대훈 선수에게 프리로 연결이 되면서 그 볼을 헤더로 그대로 돌려놓았고 막을 수 없는 각도로 흘러가면서 첫 실점을 먼저 내주었는데요. 저는 이 실점에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박대훈 선수는 잘하는 선수고 직전 경기에 득점을 했었는데 그냥 평범한 175cm의 신장이 긴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헤더로 실점을 내준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대훈 선수가 헤더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박대훈 선수를 맨마킹하던 2m가 넘는 공격수가 헤더에서 실점을 내준 게 저는 좀 더 악착같이 막아줘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뮬리치라고 2m의 공격수. 2m의 공격수가 진짜 항상 꼭 등장하네요. 우리. 오래 살 건가 봐요. 저는 그냥 레치니코프 안 마셔도 되겠다. 그냥. 유산균 안 먹어도 되겠어. 이게 그 걱정했던 그거잖아요. 한 경기 대화력하면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근데 이 경기에 막 슈팅 적극적으로 때리고 좋았거든요. 뮬리치 선수 움직임이나. 그랬군요. 예. 투톱으로까지 세워서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그 수비를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죠. 뭐 잘 넣기도 했지만 뒤로 잘 내줘서 맨마킹을 조금 더 빡세게 하지 않았으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쉬움을 또 남겨두고요. 실점 장면도 저희가 세트피스에서 결국에 당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이었죠. 리버풀과 아스날전이 열렸잖아요. 네, 아스날의 세트피스도 아스날이 또 득점을 했고요. 그 세트피스 전술을 보면서 진짜 와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근데 충남 아산도 여러 가지 패턴의 세트피스 전략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충남 아스날인가요? 이 세트피스 전략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충남 아스날. 너무 올려치기가 나는데 충남 아스날이라니 상당히 기분 나쁜데요. 그러면 이 드립치기 위해서 준비한 수원 버플? 수버풀이요? 수버플? 야,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네, 지난번에 안산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극단적인 세트피스 전술을 보여줬었잖아요. 그것도 안산. 네, 우리의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 네, 안쪽에 3-4명만 위치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역습을 준비하는 그런 전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충남 아산은 두세 가지 패턴의 공격 전술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했고 위험한 장면도 여럿 나왔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충남 아산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1열 정도로 우르르 서 있다가 맞아요. 네. 안쪽으로 우르르 뛰어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었는데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도 진짜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해서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결국 세트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겟맨과 그 타겟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공, 그리고 그 타겟맨을 얼마나 프리하게 만드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이 좋은 게 그 세 가지가 다 돼서죠. 좋은 키커들이 즐비하고 그 다음에 타겟맨이 될 수 있는 선수들도 즐비를 해요. 그래서 누가 타겟맨이 될지를 상대팀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또 그 미끼 플레이들을 잘해주면서 타겟맨을 프리로 만드는 플레이까지 굉장히 잘해주는데 충남 아산에서는 그 헤딩이 그렇게 인상적인 선수는 없지만 일렬로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흩어지면서 교란하는 식의 방법을 준비해서 그 타겟맨을 누군지 헷갈리게 하는 거 그리고 선수 한 명을 무조건 프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어서 꽤 잘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크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뒤로 내주고 슛을 만들다던가 아니 내줬다가 다시 안으로 투입한다는가 식으로 그 세트피스 전략을 여러 개로 가져왔기 때문에 참 준비를 잘했다. 근데 우리한테 그걸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하나는 성공했지만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다른 팀은 좀 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번의 코너킥을 내줬는데 그 초반에 세트피스 실점을 함과 동시에 저는 계속 걔네가 그게 짜증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느꼈고 아까 말한 그 일렬로 서 있다가 흩어지면서 침투하는 그런 전술들도 좋게 느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누가 가까이 가서 받아주는 척하고 그냥 때릴 것처럼 하더니 저는 그 선수가 헛발짓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내주는 거. 계획된 거고 그 뒤에 선수가 차서 홈런을 날렸지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네. 약간 우리를 잡아보려고 아니면 얘네 세트피스는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좋게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K리그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런 팀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리스펙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당한 것도 있으니까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세트피스를 잘 가져와가지고. 이게 그 상대방 세트피스에 우리가 짜증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상대가 진짜 준비를 잘 해왔다는 얘기겠죠. 이게 여기서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수원이 이번 시즌 내내 약점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세트피스잖아요. 이 세트피스는 정말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압박이 워낙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공격 루트, 득점 루트로서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보고 그러니까 이 그대로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또 세트피스 전략을 잘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1대0으로 전반이 끝나고 후반 시작과 함께 박승수 선수를 투입하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후반전 대응 강효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수 선수의 투입으로 파울리뉴 선수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후반전을 시작했고 박승수가 좌측에 위치하면서 상대의 사이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점유율을 점점 높이면서 찬스를 만들던 중 후반 55분 이규동 선수 대신 김현 선수까지 투입되면서 뮬리치 김현의 트윈타워가 가동됩니다. 이 뮬리치와 트윈타워란 말이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뮬리치가 이번 시즌 공중경합 승리 77회로 리그 전체에서 17위예요. 지상경합은 47회로 리그 전체에서 6위의 기록입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도 11번의 공중경합에서 6번을 승리했거든요. 공격수가 50% 이상의 경합 승리가 좋은 기록이거든요. 즉 생각보다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갖고 있는 평균적으로 잘해주는 선수죠. 냉정하게 보면. 근데 갖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 아쉬운 게 사실인 거죠. 2m가 넘는. 예, 갖고 있는 피지컬을 생각하면은 우리 모따보다도 더 압도적인 공중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20위 안에 드는 공중볼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두 장신 공격수가 위치하면서 수원이 적극적인 크로스를 시도했고 우측에 파울리뇨까지 박스 안으로 가세하면서 세컨볼 싸움에서 기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득점으로도 이어지게 됐죠. 네, 좋습니다. 이게 이날 1대0으로 계속 끌려가면서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대로 시즌이 사실상 끝나는 것인가 좀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뒷공간 얻어맞더라도 우리 뭐 볼 거 없다. 라인 올려서 계속 공격을 시도했고 결국 이기 제호베르투, 이기 제라드, 킹과 제네럴 이기재 선수가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후반 대응이 효과를 봤다고 봐야겠죠?
네, 수원이 경기당 평균 31개의 롱패스를 성공하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높이를 활용하면서 42개의 롱패스를 성공시켰어요. 이런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이어졌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점차 수원이 공을 잡는 흐름이 이어지더니 그게 득점 장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뭐 부상으로 상대 수비진이 형태가 변하면서 미드필더의 압박이 헐거워진 것도 있지만 아산의 좋은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높이라는 우리의 카드가 굉장히 적절하게 작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코너킥에서의 경합, 세컨볼,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리바운드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이기 선수의 멋진 슈팅이 장렬했습니다. 권호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해설이 그랬대요. 리버풀의 티아고 선수가 보여줬던 잠수함 슈팅? 어레슛. 네, 네, 어레슛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저기 아스날 나오고 리버풀 잠수함 나오고 뭐.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네.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 박스 안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선수들 제가 보는 많았어요. 각도에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기재가 골을 넣을 때는 꼭 그걸 다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코스 하나만 있는데 예. 어우, 정확하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리플레이를 보니까 핸들이 아니었던 게 밝혀졌지만 현장에서는 기면 핸들 아니냐. 그것 때문에 VR 와 했다가 그렇죠. VR 보면서 이제 다들 조용해졌었는데 골 들어갔을 때 그 환호성은 진짜 아, 대단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어서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후반 10분에 충남 아산 수비의 핵심인 이은범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황기욱 선수가 이제 수비수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충남 아산의 수비가 헐거워졌고 우리가 그 틈을 잘 공략했다고 봤습니다. 네,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동점골이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뮬리치가 빠지고 뭐 김상준 그리고 이종성 선수가 투입이 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동점골을 넣은 다음에 점유율을 완전히 내주면서 우리는 이제 충남 아산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김상준 선수를 굉장히 높게 올렸었는데 김상준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제 감독님이 김현 선수 밑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어라 라고 지시를 놀랐어요. 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준 선수의 극장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쟤는 왜 저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했죠. 예. 예, 우리 변상환 감독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건데 추가해 보신 제가 몰라봤던 것 같습니다. 변태식이 계획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있다. 네. 이어서 브라이언 님도 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전방에서 그 풀어나가려고 했던 기회를 통해 나온 압박이랑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코너킥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 코너킥 올렸던 방향이 오른발잡이한테 좋은 각도에서 올린 게 파울리니 선수가 올렸죠. 이게 어찌 보면 이기 선수가 안 올린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득점을 이룬 선수가 이기재 선수니까. 그래서 뒤에 자연스럽게 아크서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기재 선수가 수비가 많았던 그 공간을 뚫고 마무리를 해줬는데, 저는 이 득점을 또 제공해준 김현 선수의 그 끝까지 집중해서 만들어주는 게 예, 맞아요. 예. 그게 좀 공이 또 컸다라고 느꼈습니다. 충남 아산도 수원도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카드를 다 꺼내며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승리의 여신은 수원을 위해 웃어주었습니다.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김상준 선수의 멋진 원더골이 터졌는데요. 지난 22라운드 천안전에 이어서 또다시 수원을 구해냈습니다. 도파민 중독자네요. 네. 현장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수식어가 있죠.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열광의 도가니. 예. 열광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네. 예,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데요. 그 감정을 좀 자제하고 다시 경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후반 73분경 밀리치 선수와 파울리뉴 선수를 대신해서 김상준 선수와 배서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 배서준의 투입은 빠른 역습을 위한 것이기에 이해가 갔지만 권호스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김상준의 투입은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후반 63분에 강은목 선수 대신 이종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미드필더를 이미 갖췄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변성환 감독은 김상준을 매우 공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공격 시 적극적으로 박스에 가담하면서 기면에서 나오는 세컨볼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전방에서 숫자 싸움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죠. 꿀장면도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김포전 리뷰를 하면서 김포전에는 막히는 가운데 공격을
굳이 하다가 결국 통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김포는 3백이었고 아니면 5백이 됐죠. 그렇지만 충남 아산은 4백이었습니다. 그 4백 수비의 빈 공간을 우리의 많은 공격수가 박스 안으로 투입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잘 노린 게 되었죠. 이 박스를 향한 이정성의 롱킥이 김상준의 가슴에 정확하게 기가 막혔어요. 전달됐고, 예. 또 그걸 가슴으로 딱 받아놓고 오른발 원터치 이후로 바로 슛을 날렸는데 그게 또 골대를 맞고 들어가요. 예, 맞아. 골대 맞을 때까지만 해도 철렁했는데 그 골대 측면을 딱 가를 때, 와, 그 희열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종성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 김현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예, 이게 화면에는 안 나와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김현이 먼저 뛰어들어가면서 그때 상대 미드필드에는 송승민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네. 송승민을 끌어요. 본인 그래서 끌고 송승민이 왔구나. 끌고 그 사이에 그 수비수 센터백과 송승민 사이 공간으로 김상준이 들어갔는데 그 공간에 이종성 선수가 자기는 김상준을 보고 찼다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있는데 그 공이 뭐 김현을 보고 찼든 김상준을 보고 찼든 정확하게 김상준 가슴으로 전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도했던 공격 패턴으로 끝내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 감독이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골입니다. 저희 뭐 동점골도 그렇고 역전골도 그렇고 김현 선수의 지분이 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크게 있어요. 예, 관여를 했네요. 예. 자, 김상준 선수가 우리가 다 수비적인 롤을 보통 수행을 하잖아요. 센터백이나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센터백이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 뭐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아왔는데 아니, 골을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해결해주는 능력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역전골도 이게 가슴으로 받아서 턴한 다음에 터치 짧게 하고 바로 가거든요. 슈팅으로.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 조금 이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수비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인 재능이 뒤늦게 발견돼서 공격적인 그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신욱?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박지성 선수도 원래는 수비적인 포지션의 선수였다가 월드컵 때 이제 공격적으로 또 포텐이 터졌고요.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이 신체 조건도 비슷하고 수원의 콜 팔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격적인 재능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나갔어? 이건 좀 아니고 근데 네. 그건 있었어요. 네. 골 넣는 순간 저는 김현이는 줄 알고 김현 셔츠를 막 흔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공격적인 이걸 되게 잘 잡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터치앤 슛을 가져가가지고 진짜 김현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포지션 변경은 아직 힘들 것 좀 같다. 이른 얘기지만 카드로서는 이제 고려해볼 만한 선수가 됐다. 아니면 전술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도 포지션 변경보다는 트윈타워를 세울 때 오히려 김현과 김상준의 트윈타워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확실히 잡아놓고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되게 좋았던 게 전방에서부터 강력하게 상대방을 압박해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1차 역할을 이규동 선수하고 손석영 선수가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규동 선수의 역할을 어쩌면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김상준 선수가 좀 투박하다고 생각하긴 해서 톱까지는 몰라도 뭐 맡았던 뭐 좀 처진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뭐 가짜 9번을 할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역할은 써볼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득점을 이룬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원래는 공격을 했었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서 센터백이랑 중미를 했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원래는 스트라이커를 하다가 그렇게 내려온 케이스여서 그렇다고 막 이 선수가 아예 공격에 재능이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뭐 막판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살짝 변화를 주는 거는 좋은 시도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약간의 이제 뭐 포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셨지만 전 끝까지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수원의 콜팔머가 이 글은 저의 성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콜팔머도 포지션 변경한 거예요? 아, 그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피지컬이 비슷해가지고 그다음에 콜팔머도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선에서 쓰더라고요. 첼시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김상준이 뭐 원톱으로 쓸 수 없다면 2선에서 좀 득점력을 갖춘 미드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른 미드라이커니까 람파드가 됐으면 좋겠네. 차라리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도 푸른 피랑 덜 푸른 피까지 된 바람에 차마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대구로 가나요? 콜팔머도 시티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도 덜 풀고 풀어주는 상황이어서. 아, 그러네. 거꾸로네. 네. 역파드네, 역파드. 어쨌든 그러니까 김상준 선수 킬러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저희가 농담 삼아 해봤는데 정말 훌륭한 골, 멋진 골 터뜨려줘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이겼으니까 오랜만에 뽑아보는 것 같습니다. MOM 한번 뽑아봐야죠. 각 패널분들 이날 경기 MOM 선정 부탁드립니다. 전 이기재 선수 하겠습니다. 이기재, 네, 이기재 선수를 한 이유는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후반으로 가면서 이기재 선수의 롱볼이 통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산의 수비를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고 그 롱볼이 계속해서 먹히면서 어느 정도 두 번째 득점에도 영향이 있었고, 사실 80분 지나면서 계속 제가 막 혼잣말로 느낀 게, 얘네 수비 많이 흔들리는데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느꼈고, 패스 미스를 해서 우리의 스로인으로 얻는 볼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를 많이 흔들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역할도 하면서 득점까지 이뤄낸 선수가 이기재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기재 선수 뽑아봤습니다. 네, 이기재 선수로 먼저 꼽아 주셨고요. 이어서 MOM 선정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포전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홍원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홍원진 선수의 능력을 좀 의심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 좀 그랬죠. 네네, 제가 추갈못이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줬고요. 좌측, 우측을 가리지 않고 중원에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홍원진 선수가 우리 팟캐스트를 들어서 각성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아, 수도 있죠. 네, 아마, 권호수님 네, 부탁이 있는데 또 다른 선수들 좀 의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까주시고. 요즘 파울리뉴 많이 의심하고 있어갖고 제가 좀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항상 뮬리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더라고. 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 번만 딱 통하던데. 네, 10번은 통했어요, 10번은. 10골 터졌으니까. 네. 네, 이렇게 홍원진 선수로 MOM 선정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MOM 선정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도 극적인 역전골을 넣은 김상준을 뽑질 않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첫 골을 성공시킨 우리의 이기재 호베르트, 기쁜이, 서준이 베프, 뷰리 이기재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이 엄청난 동점골도 정말 대단했죠. 그렇지만 선발 풀백으로 출전해서 그 팀 내 최다인 54개의 패스를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또한 87%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빌드업에 굉장히 주축이 돼서 패스를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개의 전진 패스, 3개의 공격 진영 내 패스, 1개의 키 패스를 성공하면서 공격 작업에서도 높은 기여를 보였고, 또 5개의 클리어링, 8개의 획득을 기록하면서 본업인 수비에서도 수비에서도 좋은 좋더라고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 우리가 역습을 딱 당할 수 있는 롱킥이 날아오는데 그걸 왼발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내는 그 완벽하게 터치해갖고 소유를 해내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게 아마 인터셉트로 기록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해서 이기재 선수가 이날의 MOM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기재 선수와 홍원진 선수로 MOM을 선정해 봤고요. 이기재 선수는 이 폼이 이제야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시즌 초에는 부상도 있고 그래서 참 시즌 초에 이렇게 폼이 더 좋았었으면 우리 순위가 여기 있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얘기를 감독님도 했어요. 자기는 경험 있는 선수를 위주로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9월, 10월이면 풀스쿼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풀스쿼드가 돼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또 묻어두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번 시즌 정규 경기도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바로 안산전인데요. 수원이 안산을 상대로는 결과는 계속 가져왔었죠. 하지만 안산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리우스, 이관우, 이제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안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껄끄러울 때 만나게 되었는데 이야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안산전 대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관우의 안산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강유님, 이관우의 안산 어떻습니까? 네, 안산은 전임 인간식 감독 체제에서 6승 5무 13패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최하위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신인 감독 이관우 감독 부임 이후에는 3승 4무 3패로 전임 시절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성적을 기록 중이에요.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뭐 부산전에 5대0 대패가 있었지만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내년을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산의 공격을 이끄는 쌍두마차였던
쌍두마차라는 것도 굉장히 나이가 느껴지는 표현이긴 한데 투톱이었던 노경호의 이적과 김범수의 부상 이탈을 생각하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안산이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를 전방에 놓지만 그 숫자로 순간적으로 강한 압박을 한 번 확 보여줘요. 거기서 탈출할 경우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 또 적극적인 중거리 슛 시도 등 분명한 공격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즌 중에 안산과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선수로 노경호 선수를 계속 뽑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없죠. 이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안산은 어떤 선수를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 안산에서는 노경호 그다음에 우리와 경기 때 골을 넣었던 김범수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두 선수 모두 없어요. 네. 대신 이관우 감독 부임 이후 붙박이 주전 공격수로 활약 중인 9번의 김도윤 선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방에 많은 수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적으로 강한 압박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성공할 시 김도윤 선수를 중심으로 한 짧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노마크 찬스에 슈팅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 또한 99번의 김우빈 선수가 개인 전술에 있어서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를 놓고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 선수에 대한 아주 찰거머리 같은 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안산은 박스 밖에서의 슈팅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팀입니다. 뭐 공격 지표가 높진 않지만 다른 지표는 다 최하위인데 그러니까 박스 밖 슛만 그 리그에서 7위 정도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13위, 12위 이런데 이 이유는 뭐 박스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킥에 자신감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이지승, 김진현 같은 선수들이 킥에 자신이 있어서 이들이 시도하는 중거리 슛이 꽤 매서워요. 골대도 맞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슈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그 공간을 주면 안 되겠네요. 예, 밖에서도. 예, 그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건너스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선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 안산의 중원의 핵심인 이지승 선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지승 선수가 이날 경기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고 누적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출전 불가 선수 명단에 이지승 선수 이름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에겐 되게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골을 넣었던, 강윤님 언급해주셨던 김진현 선수를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현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브라이언님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관우 감독님이 김도윤 선수랑 김우빈 선수한테 계속 뒷공간으로 빠져서 그런 움직임을 많이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저희 뒷공간을 빠져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 그 김범수 선수랑 최한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풀핏은 아니고 풀핏은 아닌데 의지가 네, 있다. 의지가 있다. 근데 네. 저는 말한 이 최한솔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라고 느끼는 게, 보면서 그 중원 3선에서 계속 그 피지컬도 좋은데 득점력도 되고 도움도 되니까 킥도 좋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선수 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게 계속 느끼는데, K리그 일부 팀이랑도 링크가 나는 거 보고 더 유심히 보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선수의 상태도 좋다면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앞에서 말한 이 김도윤이나 김우빈, 그리고 뭐 중원에서 수비 간격을 벌리고 있다가 이제 김진현, 이지승, 이지훈 이런 선수들한테도 요구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안산이 그렇게 네임드가 아니라고 해서 조심히 뭐 그냥 할 팀은 아니고 정말 도깨비 팀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저도. 맞아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다 찝어드렸으니까 코칭 스태프들 분들 듣고 계시면 라커룸에서 선수들 이동할 때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뚜리 통역을 막 실수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우 감독님이 저희랑 할 때 총력전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잘 대응하겠다고 하시면서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에게 재밌는 재밌는 경기. 그쵸, 이제 푸른 팀에게 재밌는 경기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감독으로서 재밌는 경기를 이제 오고 가고 난타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에서 되게 의미심장함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구하지 않겠다. 공간 열어드리겠다. 오시라. 자동문이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재밌는 경기를 하자고 한 이관우 감독의 안산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안산은 3-4-3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쓰리백. 측면을 잘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이 우리를 상대로 저는 라인을 깊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측면을 휘저어 줄 수 있는 전술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안산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이나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좋지 않고 또 특히나 김정호 선수를 제외하면 김영남 선수와 장유섭 선수의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말은 뭐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에게 빌딩. 2m의 공격수와 김현 선수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김상준 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대0으로 대패를 했던 부산전이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산전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건너스님이 방금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부산은 적극적인 크로스로 안산을 흔들어 놨어요. 이게 롱킥으로 멀리서도 크로스가 올라오고 돌파를 해서도 가까이서도 크로스로 올라오면서 일단 뭐 사이드를 흔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활용합니다. 음라파가 있긴 하지만 음라파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음라파가 없어도 그냥 안산이 세컨볼 자체에서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부산이 크로스 시도하고 그다음에 세컨볼 노리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스에 수를 투입해서 세컨볼을 노리는 공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반복인데 3백을 쓰는 팀을 상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좌우 뒷공간에도 네.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님이 이 선수가 출전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미드필더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최한솔 선수가 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경우에 좀 토너라운드에 어려움을 안산이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를 승부처라고 보셨습니다. 저도 짧게 얘기 드리면은 저희가 더 주도하는 축구를 선보이면서 윙 플레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쪽 윙에서 더 찢어주고 이 경기를 토대로 파울리뉴 선수가 조금 더 부활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은 솔직히 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석영 선수도 뭐 지난 경기에 무릎 타박으로 이제 교체를 나가긴 했지만 그 다 같이 이제 세레모니 할 때는 뭐 잘 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변이 없으면 아마도 우측에 손석영 선수랑 좌측에 파울리뉴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공미에 이제 메잘라로 이기동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같이 한 번에 올라가면서 위에서부터 압박으로 프레싱을 해주는 전술을 이어간다면은 지난 경기처럼 저희가 제 생각에는 많은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세 분 다 우리가 결국에는 상대가 3백을 쓰기 때문에 그 뒷공간 사이드를 찢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네, 그 저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콕 집어 말하자면 우리의 우측 사이드가 경기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상대 좌측 윙백을 보는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안산이 사이드에서 흔들려서 중앙으로 오는 크로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선발 출전한 선수가 직선적인 돌파를 하고 거기서 크로스로 안산을 괴롭힌다면 이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크로스 속도랑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갔으면 좋겠네요. 정신없이 팍팍 가야지 상대 수비 무너질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세 분 예측 사이드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다. 시즌은 마지막이다. 이 경기 결과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신 빼고서 한번 진짜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죠. 예. 안산이 선제골을 허용하면 다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전에 선제 득점을 한다면 2대0 혹은 3대0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1대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긴다. 무조건 이기죠. 건너스님이 이날 오시는데도 이긴다. 솔직히 제가 그 스몰 토크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안 가고 싶어요. 팀을 위해서. 예. 저는 사실은 안산전이 그 행복 축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승패에 상관없이 이제는 시즌 안정적으로 4위,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아예 5위권도 못 들어가서 의미 없는 경기가 되던가.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경기를 볼 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경기가 돼가지고 맞아요. 네, 사실 좀 부담감이 커요, 사실. 이 징크스가 맞붙는 건데 그 기록 보니까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로 양형모가 선발 출전하면 무패더라고요. 양형모가 선발 출전했을 때 이 무패 양형모냐 무승 건어스냐 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어스님의 기록이 충돌하게 생겼네요. 야, 아니 근데 이게 첫 승을 하면 아니 첫 승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산 이기면 건어스님 지구한 첫 승이에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기는 거 보고 네. 시즌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니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깨지라고 거고 있는 우리 거니까. 예. 근데 무패 징크스는 깨지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 아무튼 만약에 못 이기면은 저 뒷문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경기 결과 예측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3대0 승리 예상합니다. 야, 다득점. 펜싱 빼고죠. 네, 무조건이에요. 이건 펜싱 빼고 예측을 한 거고 골을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직전에도 사실 안산이 매 경기에 그 1득점씩은 거의 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는 그 페널티로 하나를 넣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뭐 쉽게 득점을 줄 수도 있지만 최근 수원 경기를 보면 수비수들에 대한 그 집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수비가 되게 좋다고 느끼고 점점 시즌을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골은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바람이지만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3대0으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또 다득점 승리 예측해 주셨습니다. 좀 마지막 예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조윤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아찔한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안산전 우리 홈 경기 때 골을 허용했던 실수랑 거의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1대1 상황에서 발을 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경기 이후로 조윤성이 라인에서 없어졌는데 저는 조금 감히 예측하는데 감독이 조윤성을 믿어서 한 번 더 선발로 안산전에 낼 경우 무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다. 네,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전화위복, 있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하려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제가 이 꼴다방 영상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저의 수원 최애 선수는 하늘에 뜨는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이건우 선수입니다. 이 수원이라는 팀에 빠지게 된 계기 자체가 이건우 선수 때문인데요. 때문이죠. 예. 네, 지도자가 된 이건우 감독과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로 만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면 시리우스를 좀 더 밝게 맞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관우 감독도 상대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만약에 안 좋았다고 해도 우리한테 인사하러 오기가 좀 민망할 거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지지만 결국엔 다른 팀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팀 수원 삼성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승리할 거다라고 예측이 들어요. 저는 2대 0으로 승리를 하고 우리가 풀업에 대한 희망을 더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디테일한 예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예상을 하자면 파울리뉴 선수가 득점에 기여를 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울리뉴 선수가 네, 어시든 골이든 뭔가 기여를 하고 선수의 기세도 올리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거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우린 당연히 이길 거니까 이길 거라 믿고 우리가 이긴다고 예측을 하고 이관호 감독님 인사 올까요? 끝나고? 오실 것 인사 올 것 같은데 같은데요? 무조건 올 것 같은데. 네. 네. 박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전에 안양 원정 때였나? 아니면 안양 우리 홈 경기 때였나도 변성환 감독이 가셨잖아요. 예. 예, 가서 인사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또 아름다운 또 멋진 그림 나오면 또 좋지 않을까. 예, 뭐 우리가 빅버드에서 멋있게, 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딱 이렇게 이겨놓고 이관호 감독이 인사 오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수원의 플레이오프 행운을 빈다. 막 이런 이런 거. 예. 낭만 있네요 또. 예.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경기 예측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한 주 더 있다가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시즌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만 이제 한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맛보기로 이야기해봤지만 이게 한 주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제 계속 이게 예상을 벗어나요. 일부 강등권도 그렇고 우리 이 승격 플레이오프권도 그렇고 이게 지금은 이제 시즌 진짜
종료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부 강등권 싸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 많은 업셋이 있었는데요. 우선 하이스플릿 36라운드 기준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 제주가 47점이고요. 광주 44점, 9위 대전 41점, 10위 대구 39점, 11위 매북 37점, 12위 인천이 35점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5라운드의 경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제주와 매북에서 제주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매북은 현재 4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강주의 경기, 인천이 홈에서 179일 만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매북과의 승점을 2점 차까지 추격 중입니다. 강민님이 예상하셨잖아요. 이두 네. 이제 매북과 인천이 그거다. 그리고 마지막 대전과 대구, 대전이 홈에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대전과 대구가 순위가 맞바뀌게 되었고 대전은 하이스플릿 진입 후에 현재 2연승 중이며 근데 대구한테도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90분 추가 시간 6분이었죠. 96분에 추가 시간 세징야 선수가 PK를 놓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말에 눈여겨볼 경기라면 당연히 매북과 인천의 거의 12등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단두대 매치가 있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12등에서 자리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9일 만의 승리와 함께 원정버스 21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는 인천의 지지자들이죠. 감독 및 코칭 스텝이 찾아보니까 사비를 들여서 600만 원을 드리고 무고사 선수가 개인 사비 500을 들여서 총 11대의 원정버스를 증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어주나? 네, 그렇게 해서 열어줘서 21대라는 원정버스를 이끌고 가고 대략 2,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지자가. 그리고 제 친구 도환이도 인천을 응원하러 갑니다, 이날. 그리고 불안한데? 가지 말지. 승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네, 그리고 다행이다. 또 전주에 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제주를 응원하러 갈 때도 있더라고요. 제주 원정 이렇게 원정 응원으로. 아무튼 또 매북은 매수성에서 연패를 끊고 지금 아츰 포함 4연패인데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환 군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버님이 그 도환 군 아버님이 전북현대 팬이세요. 근데 진짜 올드 팬이세요. 약간 이제 언제부터냐 하시면은 거의 이제 이름 모를 선수가 있을 다이노 시절부터 팬이셔서 골수시네. 그래서 뭐 그 아드님은 그 팀을 강등하라고 보러 가는 거예요. 맨날 이제 그 전화로 두 분이서 싸워요. 도안이랑 이제 아버님이랑 싸우고 이제 또 되게 웃깁니다. 그 부자지간이 되게 재밌고 근데도 이제 강등이 돼야죠. 네. 억보가 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이유는 다 아실 거고. 근데 이렇게 한 주 전에 얘기했던 상황과도 조금 달라진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각 패널분들께서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강등 후보 세 팀을 꼽는 거죠. 강등, 한 팀은 다이렉트, 두 팀은 플레이오프 가는 그 세 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다이렉트 강등 팀이 잘하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변화가 좀 예. 예, 저는 인천이 광주한테 당연히 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서 인천이 이제 다가오는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하더라도 승점 차를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인천이 광주를 이기면서 이게 진짜 좀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단두대 매치에서 지는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 분위기는 매북이 훨씬 좋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북의 다이렉트 강등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간 일주일간 많이 바뀌었고 사실 인천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했듯이 179일 만의 승리이고 이 승리 하나로 약간 그 단비가 쏟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인천 팬들도 우리 이 DNA 있다 해보자라는 게 다시 한번 붐업이 돼서 흐름은 좋아요. 인천이 전북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저는 말했듯이 매북이 12등 했으면 좋겠고 다이렉트로 어찌저찌 해서 인천이 11등을 할 것 같고 저는 그대로 대구가 12 할 것 같아서 그 이번 주말이죠. 그 맨날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막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 뭐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모두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인천을 응원합니다. 저의 예상은 그대로 대전, 인천, 전북입니다. 전 회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광주전의 결과도 인천 광주전의 결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천 전북이 붙고 나면 남은 경기가 아마 2경기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경기에서 전패를 한 팀이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천이 광주한테 지더라도 매수만 잡으면 분위기 타서 나머지 경기 이길 수 있고, 그러면 매수가 결국엔 떨어질 거다. 그 패배의 충격을 못 이겨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팀의 단두대 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중요해졌죠. 이거 이기는 팀, 만약에 인천이 이기면 순위가 뒤바뀌어요. 아예. 네, 전북이 내려갑니다. 꼴찌로. 그래서 이 경기 지는 팀, 11월 2일 토요일 1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정말 목을 걸고 하는 매치. 어떤 목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목이 걸린 것 같아요. 감독의 목도 걸렸고 단장의 목도 걸렸고 선수의 목도 걸렸고 팀 자체의 목도 걸려 있겠죠. 이 매치의 패자가 다이렉트 강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이 여기서 이겨낸다면 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인천이 붙는 팀이 대전이랑 대구예요. 다 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네. 저는 인천이 이기면 인천이 연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중에 한 팀이 떨어질 건데 대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대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스타 플레이어의 딸깍 한 방은 진짜 무시 못합니다. 세징야. 세징야 세드가. 딸깍. 거기다가 191의 장신 공격수 에드가 딸깍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머리로 딸깍해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대전이 떨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대전, 인천 매수 순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이렉트는 다시 말하지만 단두대 매치의 패자가 다이렉트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북 현대도 한번 내려오는 거 괜찮아요. 경험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2부에서 활약한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죠.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전북 2군이 4부에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올라가서 어느 팀과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랑 하게 되면은 원정석 티켓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못 간다고 봐야죠. 네, 못 가요. 차라리 대전. 근데 마지막 경기가 대구라서 거리 응원 해야 되나? 만약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거리 응원하고 경기가 상관없이 끝나자마자 반어월 가서 막창 먹자.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인천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인천도 고십니다. 플레이오프. 갑자기 모두까기 인형으로 진화를 해버렸는데. 작년에 우리 강등 위기 때 현수막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십니다. 네, 웃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려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바톤 터치하고 교체합시다. 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해봤고요. 그렇다면 2부 우리 K2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우리 K2 승격권 경쟁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상황 건너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현재 2부 리그 순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1위 안양, 2위 충남 아산, 3위 이랜드, 4위 수원, 5위 전남, 6위 부산, 7위 김포, 8위 부천인데요. 충남 아산과 수원만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4위 수원부터 8위 부천까지는 승점이 5점 차이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에 따라서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경기를 더 많이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힘들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웬걸 타 팀들이 알아서 밥상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형상이 계속 매 라운드마다 좀 발생을 해서 우리 포기 안 해도 되겠다 희망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결국 리그 순위, K2 리그 순위겠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승은 안양이 거의 99.9%라고 보고요. 2위부터 5위가 매우 치열한데 저는 서울 이랜드가 2위, 충남 아산이 3위, 그리고 4위 수원, 5위는 김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럼 빡센데? 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이 김포와 충남 아산을 꺾고 올라가서 바람이 있다면 이랜드는 인천과 하고 수원은 대구와 승강전을 하지 않을까 대구? 이렇게 대전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은데? 못 구한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수원이 안산을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비교도 경우의 수는 또, 있다면 예.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복잡하고 그 과정이 끔찍하기에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긴다고 보고, 예. 네, 우리가 이긴다면 천안의 경기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천안이 부산 김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결국 우리랑 그 승격 경쟁을 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한 팀들이라서 이 두 경기를 천안이 다 이긴다면 부산과 김포, 즉 부산과 김포는 무조건 1패를 한다면 무조건 우리보다 낮은 순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부산과 김포가 1패라도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서울 이랜드의 경기들이 중요합니다. 이랜드가 전승한다면 이랜드가 2위, 충남 아산이 3위로 시즌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랜드와 상성이 좋지 않은 수원의 입장에선 그렇죠. 충남 아산과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이 좋기에 이랜드의 전승을 바래서 이랜드가 건호스님 말대로 2위로 인천과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기를 바라야 되고, 또 이랜드의 전승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랜드의 마지막 경기 상대가 전남이에요. 또 물고 물리겠네요, 또. 네, 이걸 이랜드가 전승을 하면 충남 아산이 3위가 되는 것뿐 아니라 전남도 무조건 우리보다 낮은 순위가 떨어지죠.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는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아마 전남과 준 플레이오프, 충남 아산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쉬운 일정은 아니지만 4위가 전남이고 우리가 5위면 광양 원정을 가야 돼요. 어렵죠. 예. 근데 우리가 4위하고 전남이 5위 되면 미르 홈에서 경기를 홈에서, 치릅니다. 이건 정말 천지 차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르 홈 경기 이긴 다음에 아산 원정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12위는 매북이 당연히 내려왔으면 좋겠어서 다이렉트는 전북이 올 것 같고 1위는 안양이 다이렉트 승격을 확정 지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2등도 저는 이랜드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랜드가 남은 경남과 전남을 다 이겨줬으면 해요. 저희와 다시 만나는 것도 껄끄럽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61점이라는 승점으로 2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천과 저도 붙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3위는 아산을 뽑았는데 왜 뽑았냐면 어차피 마지막 경기를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든 어찌하든 저희는 그들의 승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위를 골랐어요.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려면 얘네 또 한번 박살내야 된다 생각을 들었고 4위는 저희죠. 저희가 안산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56점으로 4위에 안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위는 어디가 될 것 같냐 했을 때 저는 김포를 골랐습니다. 현재 같이 승점이 같은 부산 혹은 1점 앞서 있는 전남에 비해 잔여 경기가 비교적 김포가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뭐 성남 원정이 그리 멀지 않고 성남은 지금 20경기째 무승이에요. 그렇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김포는 성남 원정을 가고 또한 마지막 홈에서 천안이랑 상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선 천안이 크게 동기부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제 생각엔 김포가 성남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더 죽자고 달려들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포가 올라갈 것 같고 전남은 청주와 이랜드 원정이 있고 부산은 천안 원정과 부천 홈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는 김포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포가 5위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산이랑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했듯이 저희는 대구랑 할 것 같고 써서 이랜드는 인천, 매북은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 2위를 이랜드로 좀 유력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랑 상성 때문에 또 그렇게 희망 사항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 서울 이랜드 서포터 분이랑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우리랑 또 안 만났으면 하더라고요. 안 만났으면 하고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2위로 올라가라, 붙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이랜드도 수원 붙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지금 2위 이상 확보해서 올라가는 거를 좀 최고 목표로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 중에 그나마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부디 안산 이기고 남은 일정 다른 팀의 일정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 나와서
반드시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살 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한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다가올 결과 겸허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마디씩 듣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수원의 전 경기를 다 봤는데요. 예, 물론 팟캐스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스날 경기도 20경기 이상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 스스로한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예. 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건 집에서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원했던 것 같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긴 하지만 결과는 뭐 처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낫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억이 되게 많이 남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크루원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많은 동료 지지자분들 모두 이제 시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감동적인 멘트였고요. 이런 감동적인 멘트는 우리가 플레이오프 올라가 승격까지 몇 경기 더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예, 강효님 또 마지막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HBO에서 제작한 장편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사는 바로 Winter is coming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겨울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드라마인데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예, 혹독하고 긴 겨울이 될지 겨울에도 축구를 해서 겨울이 좀 짧아질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팬이 아니고 지지자잖아요. 서포터즈잖아요. 걱정보다는 기대로, 비판보다는 응원으로 남은 경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지자의 자세다. K리그2 플레이오프뿐만 아니라 승강 플레이오프에도 꼭 진출해서 내년에는 높은 곳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힘이 되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클로징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난 아산전 극장골을 보고 느낀 그 감정과 전율을 우리 수원 팬들이 마음속에 오래 간직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보고 느꼈고요. 또한 우리의 전력이나 미흡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저희가 2부 팀들과 겨뤘을 때 5위 밖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건 솔직히 좀 아쉬운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24년도의 힘든 시즌 끝에 정말 이게 시간이 빠르다는 거를 또 느끼고 저도 그렇지만 축구 팬들은 한 시즌이 끝날 때 또 나이가 먹는다는 거를 실감을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일부러 가는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리고 수원이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함께 가는 그 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마지막 멘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볼 수 있느냐, 여기서 좌절하느냐,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즌 지금까지 너무나 지치셨을 겁니다. 온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더욱더 응원하자는 말이 이젠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회 남기고 오지 맙시다. 수백 번 수원에게 속았는데 더 못 속아주겠습니까? 미르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건어스님도 가시고 우리 골다방 크루의 모든 멤버들이 다 참석합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더도 말고 덜덜 말고 직관 1승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진출하면 미르에서 핫팩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진짜요? 제 돈 쓰게 좀 해주세요. 팍팍 쓰게 해주세요. 네. 31회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르에서 뵙겠습니다. 네,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미르에서 다 모이겠네요, 진짜. 네. 조심히 오세요, 미르. 미르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라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